그는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생각했다. 중동의 모래 아래 숨겨진 검은 금, 미국의 셰일가스, 러시아의 천연가스처럼 지구 위에 있는 대부분의 전략 자원은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그런데 최근 한 유럽의 과학 저널리스트가 한반도를 처음 방문하고 돌아간 뒤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한국에서 석유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는 자원을 보았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국이 자원 빈국이라던데 거긴 뭐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가 말한 자원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이었고 인재였고 무형의 역량이었으며 무엇보다 집단의식이었다. 그는 말했다. 한국인에게는 일상적으로 스며든 집단적 민감함이 있다. 무엇이든 빠르게 익히고 함께 반응하며 작은 변화도 체계로 연결시키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석유보다 금보다 희토류보다 더 강력한 자원이라고. 그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놀란 건 도심 한복판의 속도였다. 전철이 오차 없이 움직이고 식당은 점심시간이면 분 단위로 테이블이 돌아가며 시민들은 마치 눈빛만으로 상황을 읽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처리하고 버스에서 결제를 하며 동시에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다가올 회의에 맞춰 노트를 정리하는 풍경은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껴졌다고 그는 적었다. 그리고 그는 곧 깨달았다. 이 나라에는 석유 대신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는 한반도 전역에 퍼진 무형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적응하고 흡수하며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려는 그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무한자원이었다. 그가 특별히 감동한 순간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였다. 작은 초등학교였고 아이들은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태블릿을 활용해 실시간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있었다. 창밖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지만 교실 안은 어느 유럽 도시 못지않은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빛은 놀랍도록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한국의 미래를 봤다. 아니, 그들이 이미 미래 안에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의 아이들이 자라 도시로 나가면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고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땅 어디에서든 그 가능성은 계속 솟아난다. 이것이야말로 석유보다도 귀한 자원이다. 한두 세대 안에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자원. 바로 사람의 가능성과 교육의 지속성. 그는 한반도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부산이었다. 밤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이제껏 가진 자원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자원을 지하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진짜 자원은 사람 안에 있다. 그것은 마음 속에 있고 언어 속에 있고 문화 속에 있다. 한국은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매우 조용하지만 강하게 확장되고 있다. 내가 본 한국은 마치 압축된 미래 같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석유보다 100배는 더 지속 가능하고 더 폭발적인 자원이 숨쉬고 있었다. 그는 귀국 후 쓴 칼럼에서 한 가지를 강조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 경쟁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집단지성의 시대다.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은 금속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가장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가 만난 한국인들은 매우 조용하고 겸손하며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가졌지만 그 속에 내재된 강한 추진력은 단순한 물질 자원이 가진 에너지와는 차원이 달랐다. 특히 그는 한국의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모두 공통적으로 지닌 변화를 수용하는 민감함을 주목했다. 이는 문화적 자산이자 교육적 유산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력한 국가 자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그는 이런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한반도는 좁다. 천연자원도 많지 않다. 그러나 나는 그 땅 위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보았다. 그것은 도시의 거리에서, 시골의 교실에서, 기업의 회의실에서,
식당의 주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느껴졌다. 그 눈빛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고 거기엔 항상 다음 단계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무한자원의 실체였다. 그것은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창조하는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었다. 그의 글은 유럽 각지의 독자들에게 공유되었고 많은 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다. 석유도 금도 희토류도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을 가진 나라. 사람과 시스템, 문화와 교육, 기술과 협력이라는 이름의 자원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라. 그 이름은 한국이었다. 그리고 그 무한 자원은 지금도 조용히 한반도 전역에 퍼져 세상을 향해 흐르고 있다. 그는 다시 한국을 찾았다. 첫 방문으로부터 2년이 지났고 세계는 그 사이 또 한 번의 격변기를 지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졌고 자원전쟁은 더 노골적이 되었으며 공급망은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세계 곳곳에서 식량과 에너지, 자원의 위기가 번지며 국가들은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중심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다시 관심을 가졌다. 자원을 수입하던 나라, 생산보다 가공에 능하다고 알려졌던 나라, 그리고 천연 자원은 부족하지만 사람과 기술이 있다고 평가받던 그 나라가 이제는 무언가를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그는 한국이 자원을 창조하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관찰이 아닌 탐험이었다. 그는 수도 서울을 시작으로 충청의 연구소, 전주의 스마트 농장, 울산의 수소도시, 광주의 AI 집적단지, 대구의 의료 플랫폼 도시, 부산의 스마트 물류 허브까지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가 본 한국은 단지 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었다. 기술을 조용히 쌓고 그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조직하며 지역마다 각기 다른 특화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흡사 인체의 각 기관처럼 기능하고 있었고 동시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순환하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처럼 보였다. 그는 말한다. 한국은 더 이상 어떤 자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대신 무엇을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그 질문은 매우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질문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기존의 자원국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가 전주에서 만난 농장주는 원래 전통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도시 소비자 맞춤형 채소를 재배하고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외국의 파트너와 자동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내 땅은 그대로인데 그 가치는 10배가 넘었어요. 사람도 늘지 않았고 면적도 변함없지만 시스템이 바뀌니까 이 땅이 자원이 되더라고요. 그는 땅이 아니라 정보와 데이터가 진짜 자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해수 담수화와 해양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발전 기술을 연구 중이었다. 그 기술은 단지 수출 상품이 아니라 기후 취약 지역에 필요한 생존 기술이기도 했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며 느꼈다. 한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자원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삶에 연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자원 창출이다. 부산에서는 스마트 물류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했다. 항구 도시의 전통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항만 운영 시스템, 자율주행 물류 트럭, 실시간 통관 예측 플랫폼이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느꼈다. 한국은 자원을 사서 쓰던 나라에서 지금은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흐름 자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는 단순한 수출입의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그는 한국이 자원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서 자원을 생성하고 전파하며 확장하는 창조국이 되었다고 정의했다. 그것은 물리적 부존 자원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력, 데이터 해석력,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과 협력이라는 사회적 자산이 축적된 결과였다. 그는 한국의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며 학생들이 기후변화 대응 알고리즘을 실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진단 기술을 만들고 다국적 스타트업과 협력하며 글로벌 문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젊은 세대의 태도는 마치 물려받은 자원 위에 새로운 자원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썼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자원은 끊임없이 배워가는 태도다. 지식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배움의 자세는 축적된다.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국가 자산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는 미래형 자원이다. 그는 귀국을 앞두고 다시 서울을 찾았다. 도심 속 한 평범한 동네 카페에서 젊은 창업자 2명과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고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었다. 그렇게 작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이런 글로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느냐고. 그들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한국에선 불가능하단 말을 자주 듣지 않아요. 기술이 있다면 도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고 우리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기술보다 더 강력한 동력, 바로 문화이자 정신이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길에 창밖으로 한반도를 내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땅엔 여전히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 금광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으며 땅은 좁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은 자원을 창조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굴하고 그것을 사람 중심으로 조직하며 세계와 연결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원국의 모습 아닐까. 한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에 새로운 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기술을, 사람을, 시스템을, 그리고 가능성을. 그는 세 번째로 한국을 떠나 다른 대륙으로 향했다. 이번엔 한국을 직접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 위해서였다. 그가 처음 향한 곳은 아프리카 동부의 작은 나라였다. 기후변화로 매년 극심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겪는 지역,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물 부족이 일상이 된 땅. 그런데 그곳 마을 한복판에 눈에 띄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다.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설치된 지붕 아래엔 조용히 작동하는 정수 시스템이 있었고 그 안엔 작지만 강력한 한국산 스마트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센서들은 하루 평균 온도, 수분 증발량, 지하수 위치, 공기 중 미세먼지 수치를 감지해 정수 흐름을 조절하고 빗물 저장소의 용량을 자동으로 관리하며 사람이 하지 않아도 물의 흐름을 계산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유엔 기후 프로그램과 함께 만든 기술이었다. 마을 아이들은 더 이상 매일 수킬로미터를 걸어 물을 길러가지 않아도 되었고 엄마들은 정수된 물로 음식을 만들고 아이를 씻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석유보다 100배 더 귀한 자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 나라가 만든 기술이 다른 대륙의 생명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 그것은 단지 기술의 수출이 아니라 생존의 나눔이었다. 그는 또 다른 지역으로 향했다. 동남아의 한 해안 도시, 해수면 상승과 폭염으로 매년 수백 명의 이재민이 생기는 곳이었다. 도시 외곽엔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 모든 건축 자재와 시스템, 심지어 설계 프로토콜까지가 한국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건물 외벽은 태양광 반사 소재로 덮여 있었고 골목 바닥에는 바람이 흐르도록 설계된 통풍 바닥재가 깔려 있었다. 마치 한국에서 만든 스마트 쿨시티의 축소판 같았다. 그는 담당자에게 물었다. 왜 한국 기술을 선택했느냐고. 그들은 답했다. 처음엔 미국과 유럽 기업도 제안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한 시스템이었어요.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하루를 설계하는 기술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만든다는 걸요. 그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실제로 스마트 주거 시스템은 마을 주민의 체온과 외부 기온을 비교해 자동으로 창문 개폐 시간을 조정하고 비가 내릴 경우 수로 방향을 전환해 하수범람을 방지하고 있었다. 모든 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동 중이었다.
거대한 투자가 아니라 세밀한 배려가 살아있는 시스템. 그는 이런 기술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위한 자원이라고 느꼈다. 그의 마지막 여정지는 중동이었다. 한때 석유로 세계를 움직였던 이 땅은 이제 폭염과 물 부족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답 중 하나가 한국에서 왔다. 사막 한가운데 건설 중이던 미래도시. 스마트 냉방 시스템이 적용된 복합단지는 삼성이 개발한 에너지 순환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있었고, 건물 외벽은 LG가 개발한 열차단 유리로 덮여 있었다. 현대건설은 해당 도시 내의 스마트 도로와 에너지 저장소를 총괄하며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기후 데이터 기반의 도시 모델을 실험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한국 제품 수출 현장이 아님을 느꼈다. 여기는 한국이 만든 철학이 적용되는 곳이었다. 기술을 어떻게 나누고 그것을 사람 중심으로 설계하느냐. 그 철학이 건물 하나하나, 거리의 구조, 심지어 버스 정류장의 디자인에까지 녹아 있었다. 현지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도시를 만드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전엔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우고 에어컨을 설치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질문부터 다르더군요. 여기서 아이가 뛸 수 있을까? 노인이 낮에 걷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도시를 바꾸는 겁니다. 그는 여행을 마치며 다시 되새겼다. 자원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땅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와 손,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의 나라였다. 필요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든 길을 찾아가는 민족. 그리고 그 해결책을 다른 나라와 나눌 수 있을 만큼 여유 있고 유연하며 공감할 줄 아는 나라. 그는 썼다. 한국은 지금 자원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한 나라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며 세계를 향해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의 기록은 기술로 연결된 지구, 한국이 만든 다리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세계 곳곳에 공유되었고, 많은 이들이 한국의 기술 그 자체보다도 기술을 다루는 방식에 감동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었고, 바로 그 점이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형자원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국은 여전히 좁은 땅에 살고 있고 자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인구는 줄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드는 자원은 끊임없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 사람을 위한 기술, 생존을 위한 연대, 미래를 위한 디자인.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원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가? 그가 보고 들은 것은 단지 지금의 기술과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자 정신이었고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문화의 결정체였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기로 했다. 과연 이 무형의 자원은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흐를 수 있을까? 서울의 한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 책상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태국에서 온 청년이 한국 개발자와 협업 중이었고 인도 출신의 디자이너가 함께 로고를 다듬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브라질, 터키,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대한 토론을 진행 중이었다. 그는 물었다. 왜 한국에서 함께 일하느냐고. 그들은 대답했다. 한국은 단지 기술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함께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미래의 협력 방식을 배우고 있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협력을 자원으로 바꾸고 있었다. 경쟁이 아니라 연대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가 이어갈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걸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 부산에 있는 한 해양환경기술연구소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해수온도 변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AI 코딩을 접해온 이들은 바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직접 설계하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앞서고 있어요.
우린 단지 방향을 도와줄 뿐이죠. 그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듯 데이터를 다루고 있었고 파도의 패턴을 숫자로 변환하며 기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고 있었다. 무언가 특별한 거창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어릴 때부터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주는 사회의 분위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다시 도전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집단의식. 그는 그런 한국의 공기 속에서 이자원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제주도를 방문했을 땐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 들렀다. 손님이 주문을 하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전기 자전거 발전기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 에너지로 드리포트의 온도를 유지한다는 작은 시스템. 그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움직임이 사실은 한국이 가진 무한 자원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걸 알았다. 그것은 창의성과 책임감,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실천 의식이 결합된 행동이었다. 바로 이 태도가 한국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이제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다. 청년들은 말한다. 우리는 이전 세대가 만들어준 기반 위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고 시스템은 사람을 도울 때 의미가 있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한국의 가장 큰 자원은 기술도 인프라도 경제력도 아닌 바로 다음 세대가 가진 철학이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서점에 들렀다. 대한민국을 만든 이야기라는 책을 펼쳤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자원을 찾지 않는다. 대신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땀과 지혜, 협력과 도전, 교육과 문화, 실패와 재도전. 이 모든 것이 자원이 되는 나라. 그가 본 한국은 바로 그랬다. 자원을 창조하고 그것을 나누며 세대를 잇는 나라. 그 자원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다. 그는 자신이 본 모든 장면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반도의 야경이 조용히 반짝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었고 꿈이었으며 미래를 향한 의지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눈에 보이는 자원은 적지만 마음에 새겨지는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였다. 그리고 그 자원은 이제 다음 세대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